교수님, 그러면 이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네. 종교 전쟁이 마녀 사냥과 또 영향이 있나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에서 마녀를 가장 맹렬하게 박해한 시기는 바로 이 구교와 신교, 가톨릭 교파와 개신교파 사이의 전쟁이 벌어졌던 때였습니다. 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선 가톨릭의 경우는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부터 자신이 다스리고 지배하던 영역을 잃었잖아요. 일부가 뛰쳐서 독립해서 나간 거죠. 네. 더 독립해서 나가면 안 되겠죠. 저 큰일 나죠. 남아있는 땅을 지켜야 하고 더 나아가서 빼앗긴 땅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말에 집안 단속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 있죠. 내부를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세계 안에 있는 과거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갖가지 민간 신앙, 특히 악마와 관련된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아예 발본색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바로 마녀였고,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엄청난 마녀 사냥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독일의 트리어였습니다. 아, 걱정된다. 특히 트리어는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가톨릭의 3대 중심지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당시 이곳에서 마녀 사냥을 주도했던 인물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인물인지 초상화를 보겠습니다. 요한 폰 쉐넨베르크라는 주교인자 성직자입니다. 쉐넨베르크 대주교는 자신의 땅에서 죄를 말끔히 지우는 것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져야 되는 죄인들을 모조리 다 없애고자 했습니다. 아휴, 아하. 이런 대주교의 의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왜냐하면 트리어는 교황이 임명한 대주교가 그 지역의 영주의 역할까지 함께 맡아서 다스리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대주교의 주도하에서 트리오에서 이제 대규모 마녀 사냥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약 22개에 달하는 마을에서 370여 명의 사람들이 산채로 마녀라는 죄목으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대주교의 의지만으로 가능했느냐? 여기엔 대주교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러 지식인, 트리오의 엘리트들, 법률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죠.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은 마녀를 모조리 잡아 없애겠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긴급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족, 엘리트, 부유층, 계층을 가리지 않고 마녀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트리어에서는 시장 2명과 고위 성직자들까지도 마녀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어머. 시장까지. 이때 마녀로 트리어에서 처형된 370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108명가량은 신분이 귀족이거나 아니면 정부, 시행정부에서 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유. 아니 근데 개신교는 이렇게 마녀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개신교도 기본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가톨릭 세계랑 똑같아요. 악마가 판치고 있다는 것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받아들인 국가에서도 마녀 사냥은 마찬가지로 격렬하게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관련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왼쪽에 이제 악마가 있고 오른쪽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발로 짓밟고 있는, 아래 십자가 보이시죠? 네. 마녀는 성경에 나오는 사탄을 따르는 존재이고, 사탄을 따른다는 얘기는 결국 신을 거부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야. 십자가를 저렇게 밟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녀 사냥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개신교 국가인 스코틀랜드였습니다.
당시 이제 스코틀랜드 왕이 제임스 6세라는 인물인데 개신교는 제임스 6세에게 협조해서 마녀 재판을 관할하기도 하고 또 왕에게 마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스코틀랜드에서는 약 3,000여 명의 마녀가 처형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우 끔찍해라. 이렇게 카톨릭 세계와 개신교파의 지역 세계는 각자의 논리로 마녀 사냥을 이어갑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막 미쳐 돌아가는 마녀 사냥 속에서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의심과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녀로 지목돼서 처형당한 사람들, 특히 고위층의 귀족들이나 지식인들, 진짜 마녀였을까? 마녀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걸까? 라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시선을 프랑스로 돌려보겠습니다. 1632년 프랑스 중부에 있는 루댕이라는 마을에서 이런 의심에 불을 지피는 재판이 벌어집니다. 17세기에 벌어졌던 세기의 재판이라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루댕시에서는 매우 기묘하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연출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마녀들은 대부분 고발을 당해서 재판정에 끌려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루댕에서는 스스로 자신이 악마에 쓰였다고 자백하는 여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성직자가 서 있고요. 그리고 침대에 누가 누워 있나요? 여인. 어떤 여인인 것 같으세요? 수녀. 예, 바로 이 수녀의 정체는 이 루댕이라고 하는 시에 있던 우르술라 수녀회에 소속된 수녀였습니다. 는 기괴한 모습으로 팔다리를 비틀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내뱉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증상을 보인 수녀가 한 명이 아니라 같은 수녀원에 있는 17명의 수녀가 이 비슷한 발작 증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뭐야? 이 소식이 알려지자 놀란 성직자와 신학자들이 이곳 루댕시를 찾아와서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마녀다. 마녀죠. 마녀다. 자, 마녀이지만 좀 특별한 마녀입니다. 뭔가 악마가 이렇게 악마에게 들어왔다. 씌운, 네. 악마에게 씌운 마녀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원장 수녀의 몸에는 무려 6마리 이상의 악마가 몸에 깃들어 있다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집니다. 이 원장 수녀의 몸에 어떤 악마가 들어 있었는지 그림을 볼까요? 자, 원장 수녀입니다. 쟈 데상주라고 하는 원장 수녀인데 신학자들이 내린 진단은 이렇습니다. 원장 수녀의 이마 한가운데 레비아탄이, 오른쪽 옆구리 두 번째 갈비뼈에 발람, 오른쪽 옆구리 마지막 갈비뼈에 암만과 이사카로니, 그리고 위장 속에 아스모데우스와 베모스라고 하는 악마가 깃들었다. 정말 인간의 상상력은 무슨 대단하네요. 소리야 이게? 뭐야 이게 진짜라고? 제정신이 아니네. 자, 이 악마들이 가장 신성하다는 곳으로 생각되는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의 몸에 깃들었다는 이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그래서 수녀들에게 곧장 악마를 쫓는 구마 의식,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이 구마 의식이 행해집니다. 이렇게 구마 의식을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검은 사제들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넌 누구냐? 그쵸, 넌 누구냐? 이름을 밝혀야만 불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넌 누구냐 해보세요. 넌 누구냐? 하다가 성직자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반복해요. 넌 누구냐? 어떤 성직자냐라고 하죠. 놀랍게도 그 마을의 교구 사제로 있던 위르뱅 그랑디에라는 신부님을 지목합니다.
신부를 지목했다고요? 예. 기묘한 사건에 의외의 인물까지 용의자로 몰리자 이 재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늘어나는데 그중에는 놀라운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루이 13세의 재상이자 수석 대신이었던 리슐리의 추기경입니다. 리슐리의 추기경. 규현 씨는 리슐리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제가 이제 또 처음으로 했던 삼총사라는 뮤지컬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뭐 왕을 뭐 철가면 안에 가둬가지고 뭐 지하 감옥에 막 가둬두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실 리슐리에는 프랑스 절대 왕정의 확립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가였습니다. 사실 그가 추구했던 정치적인 이상은 그가 모셨던 국왕 루이 13세의 왕권을 절대적인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는데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힘센 귀족들, 대귀족이죠. 대귀족들과 자치권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리슐리에는 지방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성벽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세력이 요새화된 성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국왕 권력에 맞서서 저항할 수 있는 근거지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루댕시에도 바로 그 성벽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때 반기를 든 인물이 바로 수녀들에게 악마를 들러붙게 했다라는 의심을 받았던 바로 그랑디의 신부였습니다. 야. 그래서 리슐리에는 곧장 행동에 나섭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루당의 마녀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 프랑스뿐만 아니라 거의 유럽 전체에 그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루당 그 지역에 많이 몰려왔어요. 그 재판을 보러. 재판은 모든 대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하죠. 아, 뭐야. 뭐야? 네, 대표적인 고문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그림에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발이 없어졌네. 저기 막 피가 흘러나오고 있네. 거의 다리의 정강이 뼈를 으깨는 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지는 뭐 굳이 상상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아무리 고문을 가해도 그랑디의 신부는 줄기차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랑디의 신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수가 없고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악마 사건의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자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랑디의 사건에서는 재판관은 신부를 악마의 하수인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랑디의 신부는 이제 도시 광장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재판을 뭐라고 그러냐면 답이 정해져 있는 정치 재판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랑디에는 악마의 하수인으로 결정이 나고 결국 처형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슐리의 의견에 반대해서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 거겠네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은 마녀 사냥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악마가 들린 수녀들의 모습을 보고 저거 진짜다. 아니 저거 연기 같은데? 라고 두 편으로 갈리게 돼요. 그리고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랑디의 신부가 세력 다툼에 희생당했다라는 의심도 싹이 트고요. 어느새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고 마녀와 마술 그리고 악마라는 프레임이 거짓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와서. 그리고 이 17세기는 프랑스에서는 어떤 시대냐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카르트가 등장했던 시기고 그런 데카르트가 주장한 합리론이 서서히 확산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오호. 야. 그리고 수학, 과학, 의학들이 발달하고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더 이상 중세 시대의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게다가
100년 넘게 유럽을 휩쓸었던 이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전쟁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유럽을 휩쓴 거대한 갈등, 종교적인 광기도 차츰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프랑스에선 왕권 강화를 추구하던 강력한 왕이 루이 13세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데, 그리고 이 인물의 마녀 사냥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당시 루이 14세가 절대적인 권력, 절대 군주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네. 자신의 명령하에서 프랑스의 모든 지역이 똑같은 방식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걸 통일적인 사법 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루이 14세가 이렇게 통일된 사법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방 재판소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마녀 사냥을 이제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669년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마녀 감식인이 일련의 사람들을 마녀다라고 고발을 해요. 그때 24명의 사람들이 마녀로 이제 판결을 받고 지역 재판소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이 소식을 들은 루이 14세는 뭔 소리를 하냐, 사형 취소. 그리고 지방 재판관들이 이들 재산 몰수했다며 다시 돌려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막 무분별하게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던 마녀 재판이 이제 거의 제동을 줄어들겠네요.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루이 14세가 즉위한 지 약 40년이 지난 후인 1682년 태양왕은 이제 왕령으로 마녀 재판을 공식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첫째, 주술의 실제를 부정하고 마술과 마법, 마녀 재판을 폐지한다. 둘째, 주술 행위에 대한 처벌은 체형에 그친다. 셋째, 마녀들의 행위는 악마와의 계약이 아닌 단순한 미신이다.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교황의 칙령에 완전 반대되는 그렇죠. 내용이네요. 다른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전과 달리 마녀 사냥을 뭐 악마의 사주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냥 미신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녀는 악마의 사주를 받은 악의 세력이 아니라 뭐냐 하면 사기꾼이거나 환상에 시달리는 심약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거 루이 14세 할 때 좀 얘기해 주시죠. 이런 좋은 일을 한 왕인데. 그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건.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제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렇게 수세기 동안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어딘가 기이하고 뭔가 으시으시하고 오싹한 이 마녀 사냥은 드디어 종식이 됩니다.